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6만여 가구가 분양이 됐습니다. 서울은 세 자릿수대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지방은 평균 1.46대 1에 그쳐 이 분양 열기에 확연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 현상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전국과 비교해 우리 울산 상황은 좀 어떨까요? 자, 오늘 시사진단 2024년 전반기 부동산 시장 짚어보고 또 후반기 전망까지 한번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자주 나와서 또 좋은 이야기 전해주고 계시는 두 분입니다. 서정열 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원충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광역시 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때마다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좋은 인사이트를 주실 수 있어서 참 다행인데요. 자, 교수님 먼저 2024년 전반기 전국 집값 동향부터 좀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반기 부동산 시장은 상고하저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고라고 하면 결국은 서울 수도권 쪽이 상고고요. 아. 하저는 밑에 쪽, 남쪽 지역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결국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15주 연속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전세 가격은 지금 59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세로 보면 말씀드렸던 상고 하저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은 지금 그 부동산 아날리시스 랩스 자료에 따른 결과만 보더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월 한 달 동안 그 랩스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은 0.05%포인트 올랐습니다. 상승했는데 부산, 대전, 울산 정도만 지금 떨어졌거든요. 울산은 지금 0.13%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은 0.067% 정도 전국 평균으로 올랐는데요.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나 대구는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네. 우리 울산은 지금 0.0%입니다. 그러니까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 매매 가격으로 보면 울산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는 떨어졌고 전세 가격은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금리나 이제 물가 얘기할 때 시기적으로 상고하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교수님은 이제 위치, 지리적으로, 네네, 지리적으로 수도권은 고, 지방은 저였다. 예, 말씀처럼 수도권은 오름세였다. 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정보들 보시면서 느끼고 계실 텐데 회장님께서는 뭐 현장에 계시니까 더 생생한 울산의 흐름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반기 울산의 부동산 시장을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최근에 뭐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거래량이 늘어나고 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얘기들을 소식을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울산에서는 현재까지 뭐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울산의 그 상반기 부동산 분위기를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매매 가격은 역시 약보합 상태이고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월세 매매 같은 경우는 부족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거래량을 살펴보면 금년도 이 5월 달까지 월 평균 거래량이 1,140건 정도 되었고요. 예. 지난해 하반기 월 평균 거래량이 1,027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거래량 대비해서 울산 같은 경우는 한 11%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거래량을 비교해 보면 작년 하반기보다는 올해 전반기가 한 11% 정도 증가했다. 알겠습니다. 이건 사실 다른 지역도 비슷합니다만 울산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뭐 늘 나오셔서 지역의 어떤 양극화 현상 이야기를 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굳건하고 어떤 지역은 또 떨어지고 점점 더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구군별로 집값 흐름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걸 좀 발견하셨습니까? 예, 울산은 뭐 다양한 경제적인 요인과 또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그 거래량이나 가격이 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남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교육, 문화, 교통, 그다음에 편의시설, 또 대공원의 그 뭐 인접성 이런 것 때문에 뭐 주거 선호도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가격대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주택가와 또 재개발 지역으로 이렇게 좀 양분화되어 있는데 일부 지역은 재개발로 인해서 가격이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지역은 낮은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 같은 그런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상당히 크고요. 네, 산업의 경기를 많이 타요. 예. 네, 이들 산업의 경기 여하에 따라서 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도시 개발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면서 인구 유입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예. 또 인근에 그 다양한 그 산업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주근접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북구를 많이 선호하고 계시고요. 그런 영향 때문인지 거래량이라든가 가격이 좀 안정화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아름다운 그 자연 환경을 가진 덕분에 그 전원주택 같은 것들 많이 좀 그렇죠. 사시잖아요. 전원주택 예. 같은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기는 하지만 다른 구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그 도시 교통망이 좀 확대되면서 그 도시 인접성, 그 접근성이 좀 좋아지면서 가격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이제 소비자분들이 수요자분들이 새 아파트 갈아타기 이런 것들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 부동산 시장도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어떤 가격대가 같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국내 노후된 아파트의 경쟁력은 점차 좀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노후화 아파트 재개발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노후화된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는 것이 참 이상하죠. 예를 그러게요. 들면 모든 상품들은 쓰게 되면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는데 예. 노후화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점차로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은 노후화된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는 것은 재건축을 통해서 그 아파트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소위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학에서 이제 레버리지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레버리지 효과. 예. 그런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될 때, 그리고 일반 분양이 잘 될 때, 이제 그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노후 아파트에 반영돼서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 그 아파트가 오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은 됐지만 지구 지정은 됐더라도 추진 속도가 늦거나 아니면 최근처럼 건축 자재값 또 인건비 상승한 현재로서는 서울도 재건축 지구로 지정돼서 지구 지정이 된 재건축 단지의 40%가 지금 시공사를 못 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 얘기는 서울에서도 레버리지 효과는 기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격히 올라간 분양 가격을 소화하기에는 시공 마진이라는 것을 기대한 시공사도 들어오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차로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 마찬가지겠지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속도감은 지역의 어떤 개발 호재라든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재 값이 올라갔고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분양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관망하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같아요. 전세값도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상승 원인, 그 영향력 우리 원충우 회장님께 한번 좀 들어볼게요. 예. 최근 그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7개월 연속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 원인은 그 입주 물량 부족, 두 번째는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깡통 전세나 역전세 또 이제 그 전세 사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전세 수요가 아파트 부분으로 좀 쏠린 현상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제자리인 상태에서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했을 때는 아파트 그 전세 수요가 매수 수요로 다 전환되면 물론 또 그 갭 투자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수요로 전환돼서 아마 매매 가격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울산에 얼마 전에 저희도 그런 뉴스 좀 보내드렸는데 전세값이 오르다 보니까 야, 이 돈이면 그냥 월세로 돌리자. 월세 수요도 덩달아 오르고 또 월세값도 같이 오르고. 실제로 눈에 띌 만한 좀 수치입니까? 울산에서 월세 그 수요가? 월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그 찾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이제 뭐 저희 사무실에 물건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른 부동산에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예. 남구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면 거의 매물이 없습니다. 아직 자취를 갖췄어요. 매물 자체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1월 말에 출시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습니다. 일반 대출과 달리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적용되지 않고 최저금리가 연 1%대인데요.
하지만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과 입양을 한 가구로 대상이 한정적이라서 이게 사실상 좀 대출을 부추기는 정책이 아닌가 뭐 그런 비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교수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연이율이 1% 정도 수준이죠. 예. 그러니까 2년 안에 빨리 또 이것을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청자가 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 수도권 쪽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결국은 그만큼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서울 쪽에서는 신생아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지금 조금 몰리고 있다. 결국은 그래서 더 가격이 좀 가파르게 반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결국은 오히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역 시장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수요를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견인하는데 이 특례 대출이 작동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대출이 오히려 시장을 조금 더 업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인데 예. 정부가 조금은 시장 안정을 꾀하고는 있지만 조금은 상반된 지금 정책들을 좀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에도 7월 한다고 그랬다가 2달쯤 연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긴 한데 이것이 또 특정 시장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는 식의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우려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게 그 부부 합산소득 기준도 좀 사실 까다로웠는데 그 2억 원까지 네, 맞습니다. 예, 다시 바꿨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조금 부추기는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효성의 논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어떤 정책들 보완돼서 나와야 하는지 교수님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 한쪽은 대출을 규제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특례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풀어주기 있기 때문에 집을 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에 대한, 그러니까 내 집 마련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장기 저리의 대출을 이용해서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분들이 많고 예. 또 일부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대출이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우려하는 금융기관의 좀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기관의 걱정과 또 정부 나름대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실수요자 또 청년 신혼부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더 수요를 확대해 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양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지역별로는 좀 또 다른 양상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와 우려가 지금 반반 정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출생 대책에서 나온 정책인데 이제 부동산 대책처럼 돼버려가지고요. 자, 울산도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30, 40대 이른바 부동산 키즈들의 거래량이, 그러니까 전체 거래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울산도 올해 상반기에 생애 최초 매매, 집을 처음 사는 분들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교수님, 이게 어떤 심리가 지금 좀 작용되고 있는 것인지, 또 저는 궁금한 게 이 30, 40대 이분들의 어떤 부동산 시장을 접근하는 데 특징 같은 것들을 발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2021년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 평균 22% 올랐거든요. 예. 그때 부산 같은 경우,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은 28% 올랐습니다. 예.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 언급한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서울 강남 규제가 역외자본의 유입 통해서 지방 시장이 확장된 거거든요. 그때 제일 끝에 산 분들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3040 세대. 영끌 나섰다가 가격이 떨어진 걸 경험했던 세대가 바로 지금 3040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들이 지금 다시 서울 집값이 오르니까 또 신생아 특례가 있으니까 내 집 마련에 나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시 뛰어든다. 네, 라이프 사이클상 30, 40대가 3040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가장 주요한 세대가 맞죠. 그래서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거래 건에 또는 비율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게 바로 3040 세대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거기에 지금 금리가 조금은 낮아질 것을 기대하는 또 낮은
신생아 특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생애 최초의 집을 마련하는 세대가 우리 지역도 조금씩 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2024년 전반기 부동산 시장 흐름 좀 살펴봤는데요. 현명하게 내 상황에 맞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오늘 시사 진단은 서정열 영산대학교 교수, 원충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시 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하반기 시장 한번 진단을 해보죠. 교수님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까 앞서서 전반기 시장을 상고하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반기도 이러한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기세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상고라는 건 지역적인 것으로 서울 수도권 쪽이 좀 더 상승한다면 우리 부울경 지역에 울산을 포함한 지역들은 현재의 하락폭을 좀 줄이면서 견실하게 시장이 반전되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락폭을 좀 줄이는 상태로 진행될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하반기 이미 뭐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만 금리가 이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하반기에 좀 더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은 것 같던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미연준도 9월 들어서 첫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겁니다만 기준금리도 이제 미연준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예. 물가도 지금 2%대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반기 들어서 이제 9, 10월경이 사실은 우리 부동산 시장으로 볼 때는 제일 중요한 시장인데 그때쯤 미연준이 금리를 낮춘다라고 한다면 그 하락폭이 좀 더 감소되면서 반전의 모멘텀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반기에도 수도권은 고, 지방은 저라고 전망을 해주셨어요. 울산 전망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도 사실은 미분양이 좀 있는데 공급 물량이 상당한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먼저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금년도는 전년 대비해서 분양 예정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한 고금리라든가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실 이 단지들이 실질적으로 분양에 나설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연도별 입주 물량을 보면 23년을 정점으로 해서 24년, 25년 울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 도시의 그 신규 공급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 곱하기 0.5% 계산하면 대충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울산은 대략 5,500세대 정도가 필요한데 24년, 25년도 보면 이거보다 확실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물량은 결국 그 매매 가격이나 임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미분양 물량은 그 5월달 현재 약 한 3,000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울산이. 그리고 지난 그 23년도 10월달 기준으로 보니까 그때 대략 3,000세대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물량은 크게 줄지도 늘지도 않고 있는데요. 예. 그 최근에 그 분양한 단지들 몇 군데를 좀 살펴보면 그 대단지의 브랜드 아파트 그리고 입주 선호도가 높은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분양이 잘 되고 있고요. 예. 그 몇몇 군데는 여전히 뭐 고전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고분양가의 그 입주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곳에 분양하는 곳들이 전부 다 고전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하반기에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금리가 인하되거나 또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 같은 것도 있을 때는 또 미분양 아파트 좀 더 활기를 띨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회장님이 그 적정 입주 물량이 인구수 곱하기 0.5%. 네, 네. 아니 근데 요즘 시대는 이게 좀 촘촘한 계산법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게 집을 살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30, 40대 수요자들이 울산을 지금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대 퇴직자는 대거 나오고 있는 울산입니다. 이들이 어디로 갈까요? 집을 다시 또 구매할 보장은 없고요. 자, 인구 유출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좀 됩니다. 교수님. 지역의 주택 수요는 지역의 실수요가 일단은 중심입니다. 예. 그리고 지역 시장이 좀 좋겠다라고 예상이 되면 이제 역외 자본이 들어와서 좀 투기적 수요가 가세하는 것들이 경제학적으로도 수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울산의 3040 또는 그보다 젊은 청년 세대가 빠져나간다라면 지역의 실수요자가 빠져나가는 것이고 지역의 실수요자가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집값이 하방 압력이 큰 지역이라고 한다면 역외 자본도 들어오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제가 우리 울산의 하반기 역시
약간 모멘텀은 있겠지만 금리 수준에 따라서 모멘텀은 있겠습니다만 조금 현재의 하방 압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참고적으로 2025년도에 우리 울산에 입주 예정 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기분양한 거죠. 예. 미분양 물량도 아니고 이게 지금 한 5,700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회장님 한 5,000세대 정도가 우리 수요다라고 하면 이미 내년에 입주 물량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기존의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반전 모멘텀이 빨리 와서 오히려 지역의 실수요뿐만 아니라 역의 자본이 좀 더 들어온다면 뭐 울산의 집값은 좀 더 빨리 올라갈 기반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얘기는 실수요자가 빠져나간다는 것이고 그 빠져나간 실수요자를 대체할 만한 수요가 저는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서처럼 지금 우리 동구가 지금 해당되고 있는데요. 네. 생활 인구들이 좀 늘어서 또는 현대중공업 관련된 기반 그 인프라들을 이용한 어떤 일자리들이 좀 창출돼야만 사실은 지역의 집값은 어느 정도 반전 모멘텀을 빨리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울산시나 아니면 동구 같은 지자체 차원에서도 청년 주거 맞춤형 정책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또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종의 주거비 지원만 좀 소액으로 진행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청년 세대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서울로 가는 수도권으로 가는 이유가 일자리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울산도 일자리가 있어야 빠져나가지 않고 그들이 울산에 살면서 살 수 있는 주거지를 마련한다는 측면. 이것이 사실은 일자리와 주거 정책이라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 같은 맥락이다라고 저는 네.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와 주거 정책 같은 맥락이다. 사회 초년생들에게 뭐 선배들이 어른들이 꼭 하던 이야기가 있죠. 자네 청약 통장은 있는가? 근데요.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요즘 되게 많대요. 1년 새 47만 개를 해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9월부터 청약 통장 뭐 개편안들이 좀 나오는데 뭐 한도도 늘리고 종류도 단일화하고 뭐 이렇습니다. 요즘은 분양가도 높아지고 내가 정말 들어가고 싶은 아파트는 경쟁률도 높고 이 청약 통장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회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청약통장은 뭐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또 일부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청약을 위해서 만들어진 뭐 특수한 목적의 예금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사회초년생들이 지금 해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뭐 갑자기 뭐 긴급 자금이 필요해서 뭐 해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주택 구입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아니면 최근에 뭐 미분양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청약 가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예.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냥 청약을 포기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매월 납입하는 그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해지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청약통장은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정말 마음에 드는 청약단지가 있었을 때 청약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주택 마련 어떤 계획을 또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어려서부터 그 저축하는 습관을 또 몸에 익히는 그런 어떤 좋은 장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그 청약 한도가 10만 원에서 이제 25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는데 그렇게 이제 상향이 됐을 때 뭐 공공주택이나 무형주택에 대한 어떤 청약 당첨 기회가 아무래도 좀 넓혀질 것 같고요. 그 매월 25만 원씩 12개월 보내면 300만 원이 되는데 지금 그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온전히 300만 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 주택 도시기금에 상향 그 증대시키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 이거 하나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한국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일본과 비슷하다라는 말 많이 하시잖아요. 1980년대 후반 일본의 저금리 정책, 수년간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온 뒤에 90년대 들어와서 버블 붕괴, 경제 위기까지 도래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뭐 과열된 부동산 시장 흐름 속에서 계속 신규 주택 단지가 추가되는 상황인데 어떤 우려들이 분명 존재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 생각 좀
궁금한데요. 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버블 붕괴는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1990년대 일본이 잘 나갈 때는 미국 다음으로도 미국의 많은 빌딩들도 살 만큼 상당히 호황이었죠. 그런데 그 호황이었던 것이 사실은 부동산 가격의 150%까지 대출을 했기 때문에 그 버블이 커진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은 버블이 붕괴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격은 올랐지만 2020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 가격은 올랐습니다만 지금 하방압력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담대라든가 여러 가지 대출이라는 것이 150%를 넘은 게 아니라 오히려 100% 미만으로만 유지가 됐기 때문에 현재처럼 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일본과 같은 버블 붕괴는 없다. 다만 급격하게 오른 가격이 빠지는 상황에서 잘못된 신호들을 각각의 다른 지역들이 받으면서 지역 간 양극화가 좀 더 심화됐다. 그리고 오히려 청년들의 그 청약통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사실은 집 사는 걸 포기한 거죠.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한 희망 내지는 저축하는 습관으로서의 청약통장 유지는 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결론적으로 일본의 버블 붕괴와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언합니다. 예, 단언을 하셨어요. 그러나 지역 간 양극화 같은 또 일본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하면서요. 교수님, 향후 부동산 시장 남은 변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입니다. 결국은 금리라고 하는 것이 미연준에 따라서 한국 기준금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가 현재보다 낮아진다 그러면 서울처럼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울산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내 집 마련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그 수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변화가 무쌍한 지금 상황에서는 거인을 얻기 위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지혜, 인사이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거인의 어깨 참 올라가 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서정열 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원충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시 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 조짐과 더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가 감돌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계대출 급증세가 심상치 않고 시장이 다시 한번 꿈틀거릴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3년 전 부동산 영끌이 재현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자, 내 집 언제 팔아야 할지 또는 언제 사야 할지 최적의 시기 고민하시는 분들 여러 계실 텐데요. 무리한 대출로 인한 애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사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